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스토리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잘 알고 계세요? 네, 최근 캐나다에서 그 가치가 100억 달러 상당의 평가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창업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죠. 100억 달러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호텔도 91억 달러래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89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니 100억 달러의 가치라면 상당한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데이터가 사실은 2015년도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검색을 했더니 무려 31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를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성공 스토리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썼을까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첫 스타트로 에어비앤비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고자 할게요. 제가 책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다 전달드리기 위해서 요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축약본으로 제가 전달을 핵심만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1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충우돌의 시절. 네. 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자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스토리 이 책을 지으신 저자분은 누구시냐면 레이 갤러거라는 분이신데요. 포춘의 경제지 아시죠? 미국 종합경제지 부편집장으로 계시고 포춘이 발행하는 40세 이하 경영인 40인이라는 책임 편집장을 맡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40세 이하의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겠죠. 그러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3명의 가난한 청년이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뒤 기존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흔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이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네, 1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충우돌 시절 개비아와 체스키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나옵니다. 디자인 명문 학교의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두 분은 동창이시래요. 그러면서 유명 전자기기 업체인 코네어 코퍼레이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개비아와 체스키가 한 팀이 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둘은 성공리에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와서 개비아는 졸업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거처를 옮겨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체스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비아와 체스키는 계속 연락을 했대요. 둘이 코드가 너무 맞았기 때문에 계속 먼 거리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게비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업해보지 않을래? 우리 같이 창업해보자. 너랑 나랑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우리 한 번만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채스키는 선뜻 내키지가 않아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만 취업을 해도 마땅히 자기의 적성에 맞거나 자기가 여기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게비아는 계속적으로 채스키에게 함께 창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채스키가 메소드라는 회사에 입사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 우연찮게 샌프란시스코를 자주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열기와 열정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게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체스키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위기가 닥치게 돼요.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게비아에 있는 집주인이 갑자기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룸메이트 2명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떡해요? 이 집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이 비싼 집값을 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비와 체스키가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이 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방이 남아있어. 그럼 방을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근데 그해 마침 10월에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던 거예요.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거고, 그러면 호텔은 만석일 거고 숙박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우리 아파트 빈 공간 있잖아. 여기 침대도 빌려주고 컨퍼런스 참가자한테 아침도 제공해주면 우리 돈도 벌고 그 사람들도 좋고 일석이조일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싼 가격에 와서 머물 수 있고 아침도 제공받으니까 좋은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월세를 마련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디어 뼈대와 대강의 이미지를 그리고 기초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에어비앤비 블랙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첫 사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또 여기서 홍보는 어떻게 하냐. 방을 대여를 하려면 어떤 홍보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홍보 작업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접속할 만한 유명한 사이트들과 블로그를 찾아가 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어떤 광고를 올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대여가 정말 대성공리에 끝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그 대여료를 받아서 월세를 낼 수 있게 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팬티만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과 너무 친해졌다고 해요.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1,000달러를 벌어들이고 월세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창업의 시초였어요. 그런데 이제 개비하고 채스키가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우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할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살던 공간을 대여해 주던 이 프로그램 있잖아.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그러려면 어떤 게스트가 필요하고 호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집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비아가 옛 룸메이트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블랙 차르지크였어요. 기술자. 블랙 차르지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전기 엔지니어였대요. 그리고 12살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을 하고 14살에는 온라인으로 의뢰를 받고 일을 해주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는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100만 달러요. 거기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아주 유능한 인재였던 거예요. 이분이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세요. 블랙 차르지크라는 분이셨어요. 새 이제 창업자가 이제 고군분투해서 에어비앤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블랙버스트죠. 그걸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구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집을 되게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빌려주는 걸 너무 꺼려한 거예요. 아무도 임대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이트는 런칭을 했는데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익이 없고 빚만 떠안게 된 거예요. 접속하지 않는 냉담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빌려주기를 꺼려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게스트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다시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빚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이 빚을 어떻게든 청산을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빚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했을 때 아침 식사를 떠올리게 되고요. 아침 식사하면은 미국에서는 시리얼이 떠오르잖아요. 시리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단타성 이거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때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차관했대요. 그러면서 오바마 오즈라는 가상 브랜드를 만들게 돼요. 오바마 오즈라는 가상 브랜드요. 시리얼을 상자에 담아서 오바마 워즈라는 것들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구지? 블레차르지크가 너희 제정신이니? 이것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장난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게비아와 체스키는 너무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빚을 청산해야 되니까 물러설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무조건적이었대요. 왜냐? 나는 빚을 청산하고 반드시 에어비앤비 블랙버스트를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게비와 체스키는 결국에는 시리얼 박스를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한 다음에 디자인 스쿨 동창을 찾아가서 10,000개의 박스를 제작을 해달라 그러고 제일 싼 시리얼 공장을 섭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동창이 나 그거는 싫고 10,000개까지는 못 만들어 주겠고 판매 배당을 주는 조건으로 500개까지만 만들어 줄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또 아이디어를 수정을 하죠. 500개 너무 작은데? 그러면 수량이 너무 작은 대신에 이거를 한정판으로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수집가용 에디션이란 이름을 내걸고 개당 $50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론에 시리얼 박스를 마구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치 담당 기자들은 좀 반짝반짝하고 특이한 아이디어를 많이 원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이 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기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도 사가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이제 몇몇 기자들한테 이거를 시리얼 박스를 이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 위에도 놔두고 이러잖아요. 뭐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던 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이렇게 올려둔 것도 얘도 이거 올려두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오바마 어워즈는 결국 3일 만에 완판이 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베이나 크레이글리스트에서 한 박스당 350달러까지 치솟아서 되팔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대성공을 하고 지금 1년 넘게 저어둔 빚을 모두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리얼만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책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2008년 11월이죠. 11월에 세이벨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살아남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이미 사이트까지 론칭을 한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실리콘밸리라는 창업 스타트업 여기 기업이 들어가서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기분으로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Y 컴비네이터에 지원을 하게 되죠. Y 컴비네이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아시는 분도 있으시려나? 네, Y 컴비네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가장 권위 있는 스타트업 발사대래요. 스타트업 기업이 정말 멋지게 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스타트업 공장도 같기도 하고 대학교 같기도 하며 벤처 캐피털 같기도 한 곳이래요. Y 콤비네이터는 자신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동문, 조언자들,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 설립은 물론이고 법률 자문, 인재 채용, 사업계획 수립, 기업 매각, 창업자들 간의 분쟁 조정 등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어비앤비 블랙버스트는 Y 컴비네이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수없이 이제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여기에 열중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그레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어비앤비 블랙버스트는 정말 고객이 어느 정도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Y 컴비네이터에 같이 창업하신 분이 글레이엄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괜찮다는 고객 100만 명보다 서비스를 사랑한다는 고객 100명이 훨씬 더 낫다네. 서비스가 괜찮다는 고객 100만 명보다 서비스를 사랑하는 고객 100명이 훨씬 더 낫다네.
그냥 관심 있어서 들어오는 100만 명보다 정말 에어비앤비 너무 좋아. 이거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100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네, 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주요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에어비앤비의 고객들이 대부분 뉴욕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뉴욕으로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니즈를 파악하게 되죠.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잖아요. 집을 렌탈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힘들어할까?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를 파악을 했더니 집을 어떻게 예쁘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던 중 블레차르지크는 마운틴 뷰에 남아서 프로그램을 열중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플랫폼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에러사항은 없는지, 고객들이 접속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레이엄이 그 Y 컴비네이터에서 면접을 봤을 때 처음에 면접 볼 때 되게 회의적이었대요. 에어비앤비 블랙퍼스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여기서 시리얼 판매를 했었잖아요. 오바마 오즈. 그거를 박스를 들고 갔대요. 네, 게비아였나 체스키였나 누가 들고 갔대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블랙 차르지크는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거 들고 가면 안 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가서 마지막에 나갈 때 설득을 시켰대요. 저는 이렇게 판매해서 저희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를 어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Y 컴비네이터에 합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정말 끈질기게 지푸라기라도 잡았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는 방사능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에어비앤비 블랙버스트에 대한 애정이 높았고 이거를 반드시 살리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스키하고 게비아는 전문 사진사를 보내어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거나 직접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에어베드 블랙버스트였잖아요. 근데 이때 그레이엄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여기 에어베드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에어베드를 뺀 에어비앤비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대요. 왜냐면 매트리스만 빌려줘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대요. 에어 매트리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에어 매트리스에 구멍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깔아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 정도로 이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으니 브렉퍼스트 이걸 빼버리고 에어비앤비로 창업을 하자라고 하고 이때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사이트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광고 효과도 있어야 되고 투자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투자 자본은 어떻게 유치했지? 마침 2009년 4월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그렉 맥가듀라는 분이 찾아와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구글과 애플, 오라클 등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회사의 세카이어의 파트너인 그렉 맥가듀라는 분이래요. Y 컴비네이션을 찾아왔고 2009년이냐면 언제냐면 IMF가 터지고 나서예요. 가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였대요.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은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 가장 좋은 투자의 적기라고 보신 거죠. 그러면서 Y 컴비네이션에 찾아와서 그레이엄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디 투자할 좋은 곳이 없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레이엄이 그랬대요. 여기 이상한 3명의 창업자가 한 명 있다고. 이 팀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근데 메가두가 1년 반 동안 숙박이나 휴가라는 산업에 깊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자기도 1년 반 동안이나 숙박이나 여행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에어비앤비가 나타나니 정말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가두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커뮤니즘을 설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호스트 게스트가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는 그들의 철학에 깊은 영감을 얻게 되죠. SNS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방을 빌려준 사람, 방을 임대하는 게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로 세카이어로부터 58만 5천 달러의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네. 원래 블랙 차르지크가 처음부터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틈만 나면 이렇게 도망가려는 그런 이미지래요. 근데 블랙 차르지크가 약혼자와 결혼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약혼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에 스탠포드에 있는 병원으로 합격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세 명이 다시 또 뭉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투자금을 받고 기업이라는 곳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체스키와 게비아 블레차르지크는 제품, 시장, 궁합이라는 이정표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이 PMF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마켓 피트라고 해서 제품과 시장이 일치가 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PMF란 스타트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생존의 증거이래요. 최고의 명예래요. 내가 개발한 것이 고객 누군가가 필요를 하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스타트업의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PMF, 성공의 증거인 거죠. 풍부한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 시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의미래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신의 제일 큰 비밀 병기를 제공한 것이 블랙 차르지크가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블랙 차르지크는 에드워즈라고 불리는 구글 광고 서비스와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해서 특정 도시의 잠재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자기의 에어비앤비를 노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구글의 광고 에드워즈라는 곳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맞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크레이클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백도어를 개발해서 홍보에 유용한 도구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도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트 접속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되죠. 인증 절차 받아야 되죠. 접속해야 되죠. 뭐 선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3단계 이상을 거치지 않겠다라는 고집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하지 않게끔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크레이클리스트라는 데는 지금 그 2009년 당시만 해도 쉐어하우스의 몇 안 되는 대규모 사이트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블레차르지크는 에어비앤비가 보낸 이메일 속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동시에 크레이클리스트의 상에 있는 숙소 리스트가 나타나게 하여서 양 사이트의 사용자 모두가 숙소가 노출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에어비앤비에 가더라도 숙소가 노출이 되고 크레이클리스트에 가더라도 에어비앤비 숙소가 노출이 되고 양쪽으로 다 노출이 되게끔 했던 거죠. 결제는 물론 에어비앤비에 와서 결제를 하고 타고 갈 수 있게끔 했지만 이제 양 사이트에 모두 노출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냈던 거예요. 이것이 광고와 그 다음에 접속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를 늘리면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장으로 가는 공짜 고속도로를 개발했다. 공짜 고속도로를 개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에어비앤비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 네. 우리가 이 호텔인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리바고라든지 이런 여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는 호텔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잖아요. 여기는
공급자가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문화를 대여를 해주고 그 집주인이 남아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집주인이 같이 거주를 해서 방 하나만 빌려줘도 되고 아니면 집 전체를 빌려를 해줘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호텔인닷컴이라든지 트리바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호텔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많이 다른 점 같아요. 그리고 수익 구조는 게스트들한테는 6에서 12%의 예약 수수료를 받고 호스트들에게는 그 이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3%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해요. 어떤 구조냐면 1박에 100달러를 하면 게스트들한테는 12%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112달러를 받게 되고요. 에어비앤비가 게스트들에게 부과해서 112달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에어비앤비는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게스트들이 불만족이 있거나 집 너무 지저분했어요. 수건도 깨끗이 안 개어져 있고 방도 지저분했고 뭐 이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서야 호스트들에게 입금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를 제외한 97달러만 대금으로 전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 12%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투자를 받게 됩니다. 네, 2010년 봄에 벤처 캐피탈 회사인 그레이록 파트너의 파트너인 리드 호프만을 만나게 되고 리드 호프만이 그들의 대담함과 당돌함에 72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해인 2011년 6월에 안드레센 호르위츠의 주도로 1억 1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또 받게 됩니다. 이제는 에어비앤비가 문화를 창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에어비앤비 문화냐고요? 지금 300만 개의 베개가 꽃피운 에어비앤비의 이름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수요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자도 이익이 생기고 수요자도 이익이 생기고 그거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이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우리 소셜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는 이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가 불황해지면서 저렴하게 여행할 방법이 없을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 집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에어비앤비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집은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를 하게 되면 집이 굉장히 크고 공허하고 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늙은 부부들은 어떤 걸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터, 일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소박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를 에어비앤비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비싸고 상업화된 지역의 호텔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기 시작을 한 때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목적은 여행이에요.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감상하고 느끼고 오고 싶은데 숙박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여행 다니시면 관광할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행할 곳이. 숙소에는 정말 잠만 잔단 말이에요. 숙소에서 리조트 같은 데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카지노를 가거나 체육시설을 하거나 문화시설을 하거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호텔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호텔이 메인이 돼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는 숙박, 정말 잠만 자고 씻고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나는 집이 남아. 수요자, 나는 좀 싼 가격에 여행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에어비앤비였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뭐였냐면 삶의 방식이 더 특이하고 더 다양하고 더 본질적이며 더 진정한 여행 방식을 만들고자 한 의지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이랬대요. 특히 중산층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개별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수단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정부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에 에어비앤비는 자신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누려가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기업은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 샌프란시스코에 근무를 하는데 에어비앤비의 문화는 땅 위에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함께 공유하고자,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공유해 줄게. 너도 나의 삶을 한번 느껴봐.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6년 여름에 최대 숙박객 수를 정점을 찍었대요. 하루에 숙박한 인원이 180만 명이래요. 180만 명. 서울의 전체 인구가 약 977만 명이거든요. 거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했다라고 해요. 대단한 수치죠. 그 다음으로 에어비앤비에 이제 투자한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어디에서나 우리 집처럼 느끼는 여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2013년 우리 집처럼이라는 개념의 회사의 미션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우리 집처럼 느끼도록 한다는 미션을 설정하게 된 거죠. 어디서나 우리 집처럼 느끼게 한다. 독실한 신자가 나타나고 일종의 컬트적인 숭배 분위기가 나타났대요. 단순히 저렴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에서 묻는다는 즐거움 이상의 서비스를 인식하고 확고히 심어줬던 거죠. 단순히 저렴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 아니야.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어. 그들이 사는 이랬대요. 그 공간에 가면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혼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아이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주방용품, 화장실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지, 그 다음에 침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들의 살고 있는 그곳을 그대로 느끼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과밭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한 5시에 빨리 먹고 사과 농장에 가가지고 사과를 캐고 사과 농작물을 하고 중간중간에 음악도 듣고 그 사이에 뭐 참도 먹고 중간 일찍 들어와서 점심도 먹고 그 그림 있잖아요. 시골의 어떤 풍경을. 그거를 그 사람들이 1부터 100까지 다 느끼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들이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며 이해되시죠? 그런 문화를 상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정을 바로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라는 틀에서 여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이다. 공유 경제요.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했구나. 이 사람들 자제분들은 이렇게 했구나.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 집 방은 이런 침구를 쓰는구나. 아이들 방은 이렇게 꾸며져 있네.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밀감이 여러분들 많이 아는 자동차 공유해주는 우버라든지 리프트와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였다라고 해요. 사람들과의 정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요. 앞으로는 사람들과의 연결되는 뭔가가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거를 정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 때 큰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만이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계들이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금 엘리사 슈라이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버는 거래 지향적인 기업입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인간 지향적인 기업입니다. 인간 지향적인 기업입니다. 인간 지향적인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들으면 에어비앤비는 계속 승승장구를 했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2011년도에는 EJ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EJ라는 사건은 게스트들이 호스트 집에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을 다 뭉개트려 놓고 바닥을 다 들어놓고 담배꽁초며 수리며 이런 것들 막 널브러져 있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을 했대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집을 복원해주고, 보상액으로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 에어비앤비 3명의 창업자들은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가 조언을 굉장히 많이 구했더라고요. 조언은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이때도 이 위기가 찾아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한 100만 원을 지급하면 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2배인 2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해서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호스트잖아요. 호스트들이 자기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 가족이란 말이에요. 호스트들은 그들이 게스트도 될 수 있지만 그들이 호스트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제시를 해서 사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근데 더 큰일이 생겼어요. 2015년 봄 캐나다 갤러리의 킹 부부 집에서 경찰이 도착했대. 그 이유는 집에서 마약 파티를 하고 있었대요. 가구며 예술품 그런 것들 훼손됐을 뿐도 아니고 콘돔, 술병, 담배꽁초, 쓰레기까지 굴러다니고 신발장까지 장난이 아니었고 잿더미 이런 것들은 말도 할 수 없어. 아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놨대요. 만약에 저희 집이 그랬다면은 가슴이 쿵한데요. 당장에 어디서 지내야 되며 수리비는 어떻게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대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미사추세츠에 살던 19살 소년 제이콥 로페즈는 스페인의 마드리에 묵게 되었는데요. 호스트는 로페즈를 감금하고 성행위를 강요를 했대요. 당시 호스트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페즈가 이제 부모님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했대요. 요청을 하고 막 이제 경찰 당국에 신고를 해달라 막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엄마가 부모님이 경찰하게 했더니 이거는 개인적인 숙소여서 알려줄 수가 없다. 프라이빗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대응이 늦어졌대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인종차별을 한다. 중국인이면은 좀 더 대금 지불이 잘해줬나 봐요. 동양인들이. 그래서 그 동양인들만 받는다는 집도 있었고, 흑인으로 예약을 하면은 예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으로 이름을 빼거나 사진을 빼거나 그렇게 했더니 예약이 잘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EJ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약 파티, 그 다음에 성폭행 이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사고였고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고였기 때문에 24시간 한라인을 고객 서비스 팀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안전,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 및 안전 부서를 다시 신설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또 반대의 물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호스트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빌려주는 게 불법화가 된 거예요. 집을 단기간 임대하는 행위를 현행 위반으로 보고 그런 류의 법들을 주별로, 도시별로, 마을별로 제각각으로 제정을 하고 구체적 방침 역시 너무나 복잡했대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즉각적으로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주들의 설득을 하게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돼요.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시카고, 포틀랜드, 덴버, 필라델피아, 상하이 등 협정을 해서 이미 이제 공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뉴욕 있잖아요. 뉴욕의 주지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30일 미만으로 집을 임대하기 위해 개인 아파트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는 법규에 서명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뉴욕하고는 법정 공방을 아직도 벌이고 있대요. 이 언젠가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에어비앤비가 반드시 승리를 할 거다. 왜냐?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냈기 때문에. 그 정치도 대세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게스트들만 1억 4천여 명이 넘고 대중이 이미 그곳에 가보고 싶어하고 대중이 이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법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그 환경이 개인에게 적응을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여행은 꼭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없을까?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뭔가를 많이 관광하고 왔으면 좋겠다.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도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농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농촌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거를 지역사회적으로 어떤 컬처 아니면 체험 이런 걸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장기간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기업이나 어떤 큰 업체들이 장기간으로 이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들이 자급자족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들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저희만 봐도요. 저희 아이들이 시골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시골에서 그냥 정말 땅 파요. 흙만 파요. 흙만 파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개하고 뒹굴고 놀고 강아지하고 놀고 무당벌레 잡아오고 개구리 잡아오고 다리 뜯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추를 신고 장화를 신고 밭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이런 것들이 문화잖아요. 그들이 삶의 방식이잖아요. 다다미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시골에 가면 아직도 아궁이 이런 데 떼거든요. 불 떼거든요. 아버님이 막 우리 아이들 오면 밤이면 고구마면 이렇게 호일에 싸서 막 아궁이에서 구워줘요.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을 때는 무슨 나무더라? 무슨 나무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제 연기 내서 모기들을 쫓아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그걸 문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뉴욕 같은 데 같으면은 향수로 되게 뭐 유명한데 그럼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지?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 텐데 여기 사업의 확장 방안이 나와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2017년의 방향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숙박을 넘어 여행 플랫폼으로 4차 산업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비앤비 오픈 행사를 하는데요. 3일간 축제를 열리는데 자비로 호스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도 내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뭐 반대하는 시위도 막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았대요.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2017년 6월에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들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아니, 에어비앤비로도 지금 숙박업도 충분히 자리 잘 잡고 하는데 왜 또 사업을 확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지금 익스피리언스라는 경험을 주자라는 사업 방향을 잡았는데 제가 어디 있더라?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 진입하는지라고 보여진대요. 왜 이렇게 여행 산업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경쟁을 하지라고 보여진대요. 그런데 체스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결론이 나온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먼저 기술 기업의 생존은 기꺼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가려는 자발성에 달려 있다. 기꺼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간다. 기꺼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가겠다라는 자발성이 있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서 발견할 수 있어. 기존 거를 좀 더 편하게 하면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빠른 엘리베이터, 좀 더 안전한 엘리베이터, 그것도 사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꺼이 기존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CEO가 기존 사업보다 새로운 모험을 우선시하고 그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꺼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들어가려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모험을 우선시하고 그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요. 기술 기업의 핵심적인 제품에만 투자해서 올인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니까 부품만 만들겠어. 여기를 정말 잘 만들겠어 하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나는 빵을 정말 잘 만드니까 빵만 만들겠어. 이런 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크게 쇠퇴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라는 거죠.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나 블랙베리나 티보 등 이런 회사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한 제품에만, 핵심 제품에만 올인했다가는 사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에서 넘어가서 여행이라는 트립이라는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진부한 활동에서 벗어나 여행객들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참신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사했으며, 그런 체험을 제공하는 자들을 전문성과 특징이 잘 발휘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기존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동행해서 파리에 숨겨진 향수 가게를 투어해볼 수 있는 빅토리아 더 퓨머라든지, 케냐의 육상 선수들이 합숙하는 고지대에서 훈련센터에서 4일 지내보기, 이런 것들, 우리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골 산속에서 4일 체험해보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행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숙박이랑 에어비앤비의 숙박이랑 여행이랑을 결합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체험인 빵 만들기, 딸기 따기, 파이 만들기 등 체험의 질 또한 그리 좋지 못했대요. 기존 것들은. 그리고 체험이라는 자체가 주로 관광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서 관광을 하고, 여기에 관광을 하고 숙박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고객들이 찾아서 관광하고,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그들이 사는 문화 그대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어떻게 먹고 어떤 식기구를 사용하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 안에 충분히 녹여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틈새 시장, 전문성, 지역이라는 가치를 모두 결합해서 독특하고 지역 밀착적 체험을 제공한대요. 여행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여행지를 잘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관광 명소를 소개해주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여행은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내부인이 되어 커뮤니티를 푹 빠져보는 체험이 될 것이다. 네, 내부인이 되어 커뮤니티에 푹 빠져보는 체험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가 곧 트립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 트립스도 에어비앤비에 속해져서 에어비앤비로 알려지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네,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 아마존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제품에만 올인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갈 거다라는 전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홈어웨이라는 12,000개 12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둑둑한 익스피디아가 뒤를 봐주고 있는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가 에어비앤비에 도전장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몇몇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에어비앤비가 대안의 숙소를 제공한 건 맞아. 하지만 시장의 수익을 전부 차지한 건 아니라고, 어렵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도 몇몇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요. 코엔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골드만삭스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에어비앤비를 아시나요?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심지어는 10%도 안 되는 경우가 나왔대요.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고객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많이 알려졌을 때는 그 시장 파급력이 어마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더 장악할 시장들과 수익 구조가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스토리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금 이 한 책을 되게 간략하게 요약을 제가 지금 다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떤 핵심 전략들도 썼고 그들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에어비앤비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들이 공유 경제예요. 나 혼자 잘 살고자 했던 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와 그리고 나와 삼위일체가 돼서 모두 생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신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여행이라는 거, 트립스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대신 느껴보는 거예요. 기존의 숙박과 여행과 뭐 관광 체험과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공급자 선에서 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 너 농사해? 그럼 농업? 아니면 너 제품 뭐 도자기 빚고 있어? 그럼 그거? 너 영어 선생님해? 그럼 영어 강사? 이런 것들을 다 그들과 똑같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지역사회에서, 농촌이나 이런 사회에서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많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는 왜냐하면 지속할 환경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밀어주고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산을 따내고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공공단체에서 강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고, 근데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 내가 공급자가 돼서 그냥 에어비앤비 숙소를 올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랑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유튜브 레볼루션인가? 그 책에서도 나와요. 킬트를 하는 할머니가 자기의 자기의 마을을 성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정말 허름하고 무너질 것 같은 흙집이 명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사업화하는 것도 정말 저는 지금도 뭔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플랫폼, 너네들이 와서 너네 집, 쉐어링 할 수 있게끔 해. 우리가 지금 그냥 민박, 숙소 이런 것들 것처럼,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 아유, 나 방 하나 있긴 한데, 여기 남긴 한데 너무 누추해서 못하는데, 그걸 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덩그러니 집 하나만 있는 거, 아니면 산속에 집 하나만 있는 거, 아니면 정말 럭셔리한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공유 경제, 정말 공유 경제요. 나 하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방사성 같은 그런 박테리아 같은 근데 끈질긴 끝까지 하시잖아요. 5년 동안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업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면 정말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방송 좀 길게 했는데요. 잘라서 올리고 싶었는데 될런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게시판에 한번 올렸었는데 저희 언니 수술 잘 됐어요. 네, 이게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끝까지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 건데요. 네, 잘 됐고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만 잘하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잘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의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충실하게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들이 함께 저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저도 많이 성장하고 배워나갈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잘 살았다 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